마리암은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다. 가지 축구 경기장, 탈레반이 공개 처형하는 곳. 차가 흔들린다. 창밖으로 카불의 거리가 스쳐 지나간다. 무너진 건물들, 먼지, 부르카를 쓴 여자들, 뛰어노는 아이들. 마리암은 그 풍경을 본다. 이것이 마지막이란 것을 알면서 본다. 마리암은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콜바 위의 비드나무, 나나가 굽던 빵의 냄새, 목요일마다 아버지가 가져오던 초콜릿, 카불로 오던 날 차창 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 부르카를 처음 쓰던 날의 습한 숨결, 7번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라일라, 아질라, 함께 차를 마시던 오후, 빨래를 하며 나눈 이야기, 아질라가 칼라잔이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던 순간, 마리암은 깨닫는다. 자신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암은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할레드 호세인이 1965년 카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페르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5자녀 중 장남이었던 어린 할레드는 카불의 골목에서 뛰어놀고 지장의 냄새를 맡으며 하인의 아들과 연을 날리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풍요로웠습니다. 적어도 바깥 세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1976년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파리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1980년 가을,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15살의 소년이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이었습니다. 한동안 복지수당으로 연명을 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벼룩시장 노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는 운전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호세이니의 영혼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생물학을,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결국 내과 의사가 됩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고향의 골목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연을 쫓던 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나무 그늘에서 차를 마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로켓포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먼지가 뒤섞여 찾아왔습니다. 2001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진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전쟁과 독재에 휩싸이기 전 조국에서의 삶에 관해 세상에 말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03년 출간된 첫 소설 연을 쫓는 아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01주 동안 올랐고 70여 개국에서 출판되었으면서 의사 할레드 호세이니를 전 세계적인 작가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는 소년들의 이야기였죠.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들려드렸잖아요. 아미르와 하산, 두 소년의 우정과 배반과 속죄.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입니다. 부르카 뒤에 가려진 얼굴들, 집안에 갇힌 목소리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뒤에도 그 폐허 위에 남아서 아이를 낳고 빵을 굽고 서로의 상처를 돌보던 사람들.
작가는 두 번째 소설의 헌사에 이렇게 씁니다. 내 눈에 비친 하리스와 파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반세기에 걸친 비극을 두 여자의 눈으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마리암, 그리고 라일라. 한 사람은 1959년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나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자랐고, 한 사람은 교육받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두 여자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만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마침내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우리는 1959년의 아프가니스탄 헤라트라는 도시의 외곽으로 떠납니다. 언덕 위에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보입니다. 그곳에 5살짜리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리암입니다. 마리암의 세계, 콜바 위의 소녀. 헤라트에서 서쪽으로 2시간쯤 걸어 올라가면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나는 자리에 평평한 언덕이 하나 나온다. 언덕 위에는 비드나무 2그루가 서 있고 그 사이로 낮은 오두막이 한 채 놓여 있다. 진흙으로 쌓은 벽, 낡은 양철 지붕, 마당 한쪽에는 돌로 둘쳐진 닭장, 조금 떨어진 곳에 개울이 흐르고 봄이 오면 그 개울가에 야생 아이리스가 줄지어 핀다. 이곳을 콜바라 부른다. 오두막이라는 뜻이다. 이 콜바에 2사람이 산다. 어머니 나나, 그리고 딸 마리암. 나나는 한때 헤라트의 부유한 사업가 잘릴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던 여자였다. 잘릴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9명의 자녀가 있었다. 나나는 그 집안의 살림을 돕는 하녀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사업가 잘릴의 아이였다. 새 아내는 격분했다. 잘릴의 가문은 수치로 뒤덮였다. 그리고 나나는 쫓겨났다. 도시 바깥,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언덕 위로. 나나는 그때부터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한다. 마리암이 태어난 것은 1959년 봄이었다. 나나는 마리암이라는 이름을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잘릴은 마리암이 아름다운 꽃, 월하양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했다. 5살의 마리암에게 세상은 이 콜바가 전부였다. 나나가 만들어준 인형, 개울에서 잡는 물고기,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아버지 잘릴. 목요일이면 마리암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들기 전 하늘이 아직 잿빛과 분홍빛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때 마리암은 벌써 콜바의 문 앞에 서 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친다. 맨발 아래 흙이 차갑다. 마리암은 그러나 춥지 않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아버지가 오는 날이니까. 마리암은 콜바 앞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는다. 그 바위의 표면은 수십 번 앉아 닳아서 엉덩이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다. 거기에 앉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한눈에 보인다. 길은 구불구불 내려가다가 사라진다. 그 사라지는 지점에서 이따금 먼지가 피어오르면 그것은 누군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마리암은 기다린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나나가 뒤에서 부른다.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
그 인간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리암은 돌아보지 않는다. 눈을 오솔길 끝에 고정한 채 양손으로 바위의 모서리를 꼭 잡고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피어오른다. 작은 점이 보인다. 점은 천천히 커진다. 넓은 어깨에 옅은 색 양복, 한 손에 든 종이봉지. 아버지다. 마리암은 바위에서 뛰어내린다. 맨발로 오솔길을 달려 내려간다. 발바닥에 돌멩이가 찔리지만 느끼지 못한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새처럼 퍼덕인다. 아버지. 잘일이 무릎을 꿇는다. 종이 봉투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린다. 마리암이 그 품에 뛰어든다. 아버지의 양복에서 담배 냄새와 콜로뉴 냄새가 섞여난다. 마리암은 그 냄새를 들이마신다.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라고 5살의 마리암은 생각한다. 잘일이 종이 봉투를 연다.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있다. 때로는 빵, 때로는 작은 장난감. 잘일은 마리암을 무릎 위에 앉히고 헤라트 시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이 소유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이야기, 시장에 새로 들어온 과일 이야기. 마리암은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이 세상 바깥에 저 산 너머에 자신이 가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마리암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잘일은 일어선다. 가야 한단다, 마리암. 마리암의 손이 아버지의 양복 소매를 잡는다. 조금만 더요. 다음 주에 올게. 잘일이 몸을 돌린다. 오솔길을 내려간다. 마리암은 바위 위에 다시 올라앉아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이 되고 점이 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더 바라본다. 이 장면 어떻게 읽으셨나요? 겉으로 보면 사랑스러운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 초콜릿이 든 종이봉투, 무릎 위에 앉힌 아이. 하지만 이 장면 안에는 이미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잘일은 매주 목요일에 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떠납니다. 그는 마리암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죠. 여기에서만, 이 시간 동안만 아무도 모르게. 잘일은 마리암을 자기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합법적인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이지 않아요. 마리암은 잘일의 9 자녀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마리암은 언덕 위에 숨겨둔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나나는 이 사실을 한시도 마리암에게 잊게 하지 않습니다. 나나가 마리암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람이,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존재, 세상 어디에도 자기 자리가 없는 아이. 나나는 마리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람이에게 허락된 건 단 한 가지뿐이란다. 그건 인내야. 그러니 배워라, 마리암. 참고 견디는 법을.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이 단어는 마리암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15살에 강제로 결혼할 때에도, 남편의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도, 아이를 잃고 또 잃을 때에도, 마리암은 나나의 이 말을 되뇌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끝에서 마리암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인내가 굴복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그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지금 마리암은 아직 5살이거든요. 바위 위에 앉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냥 어린 소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 마리암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마리암이 15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하나의 소원을 말한다. 자신의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달라고. 아버지의 세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발을 들여놓게 해달라고. 잘리는 약속한다. 내일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지만 나나는 격렬하게 반대한다. 네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 인간은 너를 버릴 거라고. 나를 두고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하지만 마리암은 간다.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산을 내려간다. 헤라트 시내까지 걸어간다. 처음 보는 도시의 소음, 자동차의 경적, 행인들의 시선. 마리암은 잘릴의 집을 찾아간다. 큰 대문 앞에 선다. 노크한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운전사가 나와서 말한다. 주인님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마리암은 안다. 커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집에 있다. 다만 문을 열지 않을 뿐이다. 마리암은 대문 앞에 앉는다. 해가 진다. 밤이 온다. 찬바람이 분다. 마리암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샌다. 아침이 밝았을 때 운전사가 다시 나온다. 마리암을 차에 태운다. 그리고 콜바로 데려간다. 마리암이 콜바에 도착했을 때 마리암이 본 것은 비드나무. 엄마 나나가 비드나무에 매달려 있다. 예, 작가 호세이니의 문체가 이렇습니다. 그는 잔인한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가장 끔찍한 순간은 짧은 문장 하나로 지나갑니다. 비드나무, 엄마 나나가 비드나무에 매달려 있다. 오히려 그 앞뒤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길고 세밀하게 그림으로써 독자가 그 무게를 온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엄마 나나가 죽었습니다. 마리암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암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적어도 15살 마리암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마리암의 남은 삶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나나가 죽은 뒤 잘릴은 마리암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잘릴의 아내들이 마리암의 혼처를 구합니다. 카불에서 온 신발 가게 주인 45살의 남자 라시드. 마리암은 15살입니다. 라시드는 45살이고요. 마리암은 아버지 잘릴에게 매달립니다.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여기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딸로 살게 해달라고. 잘릴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리암을 보냅니다. 부르카 너머의 세계. 마리암이 카불에 도착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헤라트에서 카불까지 차로 10시간. 마리암은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평생 콜바의 비드나무와 개울밖에는 보지 못했던 소녀의 눈앞에 산맥이 펼쳐지고 사막이 지나가고 마을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지만 마리암은 풍경을 보지 않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본다. 그 얼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으려 한다. 카불. 도시는 마리암의 상상보다 크고 소란스럽고 낯설다. 집은 대마자리에 있었다.
2층짜리 집이었고 벽은 한때 하얀색이었지만 때 같아서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좁은 복도가 나왔고 왼쪽에 거실이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가장자리가 해져서 올이 풀려 있었다. 마리암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본다. 낯선 냄새가 난다. 담배 연기와 기름진 음식 냄새,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무엇인가 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콜바에서는 나나가 굽는 빵 냄새와 비드나무의 풀 냄새가 났다. 이곳의 냄새는 전혀 다른 세계의 냄새였다. 라시드가 뒤에서 말한다. 들어오라고. 여기가 내 집이니까. 마리암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선다. 카펫의 감촉이 발바닥에 닿는다. 거실 한쪽에 구석에 놓인 찻장,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액자 안에는 젊은 남자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다. 웃고 있는 얼굴. 마리암은 나중에 알게 된다. 그것이 라시드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사진이라는 것을. 라시드가 그 아이를 잃고 나서, 아내를 잃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지만 지금 마리암은 그것을 모른다. 라시드는 처음에 친절하다. 마리암에게 신발을 사다 준다. 쇼를 사다 준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라시드가 상자 하나를 가져온다. 상자 안에는 하늘색 천이 접혀 있다. 마리암이 그것을 꺼내들자 천이 길게 펼쳐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옷. 눈 부분에만 그물 모양의 작은 창이 뚫려 있다. 부르카. 라시드가 말한다. 내 아내가 밖에 나갈 때에는 이걸 써야 해. 마리암은 부르카를 머리에서부터 내려 쓴다. 하늘색 천이 얼굴 위로 내려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눈앞이 그물 격자 모양으로 잘게 나뉜다. 숨이 천에 부딪혀 다시 자신의 얼굴로 들어온다. 따뜻하고 습한 숨이 볼에 감긴다. 걸어본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다. 계단을 내려갈 때 2번 비틀거린다. 문턱에 발이 걸린다. 바깥으로 나선다. 거리의 소리가 부르카 안에서는 둔하게 들린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자동차의 경적도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먼 곳의 소리가 된다. 마리암은 그물 너머로 세상을 본다. 세상은 파랗게 물들어 있다. 건물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파랗다. 모든 것이 같은 색으로 뒤덮여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마리암은 걷는다. 라시드의 반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그물 너머의 세상을 보면서 마리암은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 세상이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지금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이 천 바깥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 마리암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다. 콜바 위의 소녀. 잘릴의 가문에서 지워진 이름. 그리고 이제 부르카 안에 가려진 얼굴. 잠시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부르카를 쓰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강렬한 은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히 아프간 여성의 복장 규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리암이라는 인물이 평생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비가시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형상화합니다. 마리암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였잖아요. 아버지의 가문에서 지워졌고 도시 바깥 언덕 위에서 숨겨졌고
사회의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비가시성을 물리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리암은 말 그대로 얼굴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작가 호세인이는 이 보이지 않는 여자의 내면을 가장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독자만은 마리암을 볼 수 있거든요. 부르카 안에서 흐르는 땀을, 입술을 깨무는 표정을,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작가는 세상에 외면한 여자의 존재를 문학의 힘으로 가시화합니다.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천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벽 뒤에, 부르카 뒤에,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는 빛. 이제 마리암의 결혼 생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읽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작가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를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리암은 카불에서의 새 삶에 적응하려고 애를 쓴다. 라시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운다. 집을 깨끗이 치운다.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 그리고 마리암은 임신한다. 처음으로 마리암의 삶에 빛이 스며든다. 배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 나나처럼 되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사랑을 주겠다고 마리암은 다짐한다. 라시드도 달라진다. 마리암에게 말을 건넨다. 웃는다. 아이를 위한 이름을 고른다. 요람을 만든다. 하지만 태어나지 못한다. 유산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의 유산, 일곱 번의 희망이 꺼졌다. 일곱 번의 피가 흘렀다. 그리고 그때마다 라시드의 눈에서 빛이 하나씩 꺼졌다. 처음의 실망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멸시가 되었고, 멸시는 폭력이 되었다. 라시드가 처음 마리암을 때린 날, 마리암은 바닥에 엎드려 입안에서 피맛을 느끼며 나나의 말을 떠올린다. 이 세상에서 하람이에게 허락된 것은 인내뿐이란다. 마리암은 일어선다. 피를 닦는다. 저녁을 차린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좀 멈춰 볼게요. 혹시 마리암에게 화가 났을까요? 왜 떠나지 않느냐고, 왜 참기만 하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암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고, 부르카 없이는 집 밖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법은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집 떠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에게 가도 돌려보내실 뿐이었죠. 작가는 이 소설에서 마리암의 인내를 나약함으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인지를 작가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리암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웃집에 사는 소녀 라일라. 라일라의 등장, 또 하나의 태양.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마리암이 라시드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했고 무자헤딘이 저항을 했고 산과 들판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89년 소련이 물러간 뒤에는 군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카불의 하늘에는 로켓포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또 한 명의 소녀가 자라고 있었어요. 라일라. 1978년에 태어난 라일라는 마리암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바비는 교사였고 딸의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였어요. 바비는 라일라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시를 읽어주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비는 라일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않단다. 너는 이 나라의 미래란다, 라일라. 전쟁이 한창인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버지. 로켓포가 날아오는 밤에도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아버지. 바비는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라일라의 어린 시절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타리크. 같은 동네에 사는 소년. 어릴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의족을 달고도 누구보다 빠르게 뛰던 아이. 라일라와 타리크는 어릴 때부터 함께 뛰고 함께 자라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이였습니다. 둘 사이의 감정이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뀐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아마 둘 다 모를 겁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눈이 쌓이듯이 쌓인 것이니까요. 두 사람의 장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점점 심해지던 시절, 바비가 라일라를 데리고 타리크와 함께 바미안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바미안의 거대한 석불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다. 절벽을 깎아 만든 불상이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새겨진 돌의 표면, 그 위를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다. 라일라는 고개를 한참 뒤로 젖히고 석불을 올려다본다. 바비가 석불의 역사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유네스코가 어쩌고 불교 전례가 어쩌고 하는 말이 바람에 실려 끊겨 들린다. 타리크가 라일라 옆에 선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다. 타리크의 의족이 바위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낸다. 라일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 익숙한 소리. 타리크가 걸을 때, 뛸 때,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라일라에게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같은 것이 되었다. 바람이 분다. 라일라의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날린다. 타리크가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준다. 그의 손가락이 라일라의 귀를 스친다. 아주 짧은 접촉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라일라의 볼이 붉어진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찌릿하게 울린다. 석불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 천년을 서 있던 눈으로. 이 석불은 몇 년 뒤에 탈레반에 의해 폭파됩니다. 인류의 유산이 포탄 몇 발에 무너져 내리지요. 라일라와 타리크가 나란히 서서 올려다보던 그 불상이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석불도, 카불도, 라일라의 가족도, 라일라와 타리크의 사랑도 하나씩 무너져 내리거든요. 전쟁이 더 심해집니다. 로켓포가 매일 밤 카불을 때립니다. 라일라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무자헤딘에게 보냈고 그 아들들이 전사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어머니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리크의 가족이 파키스탄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별의 날이 옵니다. 타리크가 라일라의 집 앞에 서 있다.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걸고 있다. 트럭 위에는 가구와 보따리가 쌓여 있다. 타리크의 부모가 트럭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마주 선다. 라일라는 타리크의 얼굴을 본다. 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옆에서 걸을 때 나는 의족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다리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입술이 움직인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눈이 붉어진다. 라일라가 먼저 말한다. 가. 한 글자. 가. 타리크가 라일라를 낳는다. 짧게, 세게. 그리고 몸을 돌려 트럭이 오른다. 트럭이 출발한다. 먼지가 일어난다. 라일라는 서 있다. 트럭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진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는다.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도 라일라는 그대로 서 있다. 이 장면에서 라일라는 어린 시절 바위 위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마리암과 겹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는 여자. 이 두 여자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에 라일라의 세상도 무너집니다. 라일라의 부모가 마침내 카불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그 마지막 날 아침, 로켓포 한 발이 라일라의 집에 떨어집니다. 아버지 바비가 죽습니다. 어머니도 죽습니다. 폐허 속에서 의식을 잃은 라일라를 끌어내 살린 것은 이웃에 사는 늙은 남자였습니다. 라시드. 두 여자, 하나의 지붕. 라시드가 라일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14살의 소녀, 부모를 잃고 연인과 헤어지고 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라시드가 라일라에게 청혼합니다. 라일라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일라는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타리크의 아이를. 라시드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리암은 라일라를 반기지 않는다. 20년간 이 집의 유일한 여자였던 마리암에게 14살짜리 소녀는 침입자다. 적이다. 남편의 관심을 빼앗은 사람이다. 라시드가 라일라에게 보이는 친절함은 한 번도 마리암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두 여자의 관계는 차갑다. 라일라가 부엌으로 들어오면 마리암은 나간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하지 않는다. 말이 오가지 않는다. 같은 지붕 아래에 두 개의 세계가 등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아질라입니다. 라일라의 딸, 타리크의 아이. 아질라가 태어난 날을 잠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일라가 비명을 지른다. 2층 방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집 전체를 채운다. 마리암은 아래층 부엌에 서 있다. 차를 끓이고 있다. 주전자 위로 증기가 피어오른다. 비명이 이어진다. 길고 날카롭게 절박하다. 마리암은 주전자의 뚜껑을 연다. 닫는다. 찻잎을 넣는다. 손이 떨린다. 마리암은 올라가지 않는다. 자신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 여자가 나에게 무엇인가? 남편을 빼앗은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나는 7번이나 실패한 여자인데 저 여자는
비명이 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다. 마리암은 찻잔을 내려놓는다. 계단을 올라간다. 방문을 연다. 라일라가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이불이 피로 젖어 있다. 산파가 없다. 전쟁통에 산파를 부를 수 없다. 라시드도 없다. 밖에 나갔다. 마리암이 방 안으로 들어선다. 라일라가 마리암을 본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눈이 마리암의 얼굴을 찾는다. 마리암은 라일라의 곁에 앉는다. 수건을 가져온다. 라일라의 이마에 대어준다. 젖은 수건 위로 마리암의 손이 멈춘다. 차갑고 마른 손, 7번의 아이를 잃은 손. 라일라가 마리암의 손을 잡는다. 아주 세게. 마리암은 잡힌 손을 빼지 않는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접촉이 20년 동안 닫혀 있던 마리암의 마음에 균열을 냅니다. 아질라가 자라면서 마리암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질라는 마리암을 칼라잔이라고 부릅니다. 이모라는 뜻이래요. 아질라는 마리암에게 달려와 안기고 마리암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고 마리암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걷습니다. 마리암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7번의 아이를 잃은 여자가 남의 아이를 안아주며 비로소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의 관계가 변합니다. 함께 빨래를 하는 오후가 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나란히 빨래판을 비빈다. 그러다가 라일라가 무슨 이야기를 꺼낸다. 마리암이 짧게 대답한다. 라일라가 웃는다. 마리암은 웃지 않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다. 다음에는 함께 차를 마신다. 라시드가 나간 사이 부엌에 앉아 초록색 차를 홀짝이며 이야기한다. 라일라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아버지 바비가 가르쳐준 역사, 시, 그리고 여자에게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바비의 열정. 마리암은 듣는다.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여자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듣는다. 마리암의 눈에 무언가가 번진다. 부러움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라일라가 마리암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한다. 마리암은 처음에는 고개를 젓는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하지만 라일라가 아질라의 이름부터 시작하자고 하자 마리암은 연필을 잡는다. 느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마리암이 쓴다. 아질라. 이 장면은 소리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글자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벽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라시드라는 그림자. 라시드는 마리암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점점 라일라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라일라가 딸만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자라면서 라시드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면이 없다면 마리암이 마지막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라시드가 라일라의 목을 조르고 있다. 부엌 바닥에 라일라가 쓰러져 있다. 라시드의 두 손이 라일라의 목을 감고 있다. 라일라의 얼굴이 붉어지고 자주색으로 변해간다. 입이 벌어져 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마리암은 문 앞에 서 있다. 마리암의 눈이 라일라의 얼굴을 본다.
저 얼굴이 파래지고 있다. 저 눈이 뒤집어지고 있다. 아질라의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 나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빨래를 하고 웃어준 사람이. 마리암은 부엌 구석에 놓인 삽을 본다. 마리암의 손이 삽의 자루를 잡는다. 나무 자루에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다. 삽이 무겁다. 아니, 생각보다 가볍다. 마리암은 삽을 든다. 마리암이 삽을 드는 이 순간은 이 소설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리암은 평생을 인내로 살아왔습니다. 엄마 나나가 가르쳐 준 대로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하라미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암은 참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에요. 복수도 아니고요. 마리암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인내가 행동이 되는 순간, 수동이 능동이 되는 순간. 저자는 이 장면에서 마리암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부르카 뒤에 가려져 있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여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새긴 겁니다. 라시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마리암은 라일라에게 말합니다. 도망가라고. 타리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가서 찾으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라일라가 말합니다. 함께 가자고. 둘이 같이 가면 된다고. 마리암은 고개를 젓습니다. 누군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내가 남으면 너는 갈 수 있다고. 내가 자수하면 너는 안전하다고. 라일라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마리암이 라일라를 안습니다. 짧게, 세게, 그리고 놓습니다. 마리암은 탈레반 법정에 선다. 재판은 짧다. 변호사도 없고 증인도 없다. 마리암은 유죄를 인정한다. 사형. 마리암은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다. 가지 축구 경기장. 탈레반이 공개 처형하는 곳. 차가 흔들린다. 창밖으로 카불의 거리가 스쳐 지나간다. 무너진 건물들, 원지, 부르카를 쓴 여자들, 뛰어노는 아이들. 마리암은 그 풍경을 본다. 이것이 마지막이란 것을 알면서 본다. 마리암은 생각한다. 자신의 삶을. 콜바 위의 비드나무, 나나가 굽던 빵의 냄새, 목요일마다 아버지가 가져오던 초콜릿, 카불로 오던 날 차창 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 부르카를 처음 쓰던 날의 습한 숨결, 7번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라일라, 아질라, 함께 차를 마시던 오후, 빨래를 하며 나눈 이야기, 아질라가 칼라잔이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던 순간, 마리암은 깨닫는다. 자신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암은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엄마 나나가 비뚤어진 방식으로나마 사랑했다는 것을. 아버지 잘일이 비겁한 방식으로나마 사랑했다는 것을. 라일라가, 아질라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하람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마리암은 자신의 삶 끝자락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마리암은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 콜바가 보인다. 비드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다.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다. 나나가 문 앞에 서서 빵을 익히고 있다. 마리암이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
벽 뒤에 숨어 있던 것들. 마리암이 떠난 뒤에 이 소설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남습니다. 잘릴, 마리암의 아버지. 그가 마리암이 죽은 뒤에 한 통의 편지를 남겼었거든요. 잘릴은 늙고 병들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마리암에게. 마리암이 어릴 적 잘릴의 집 앞에서 하루를 보낸 그날, 잘릴은 정말로 집에 있었거든요. 커튼 뒤에서 마리암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들의 눈이, 세상의 눈이 그의 비겁한 발을 붙잡았거든요. 잘릴은 그 순간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편지와 함께 작은 유산을 남겨요. 마리암의 이름으로요. 하지만 마리암은 그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 그 편지를 읽은 것은 라일라였습니다. 마리암의 엄마 나나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나나는 마리암에게 세상을 증오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잘리를 믿지 말라고, 남자를 믿지 말라고, 하람이에게는 인내밖에 없다고. 나나의 말은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에는 이유가 있었죠. 나나 역시 버림받은 여자였으니까. 사랑했던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 여자. 나나의 분노는 사실은 사랑의 뒷면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암이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같은 배신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었죠. 그리고 라시드. 이 인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시드는 이 소설에서 명백한 가해자였습니다.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라시드에게도 하나의 상처를 부여했어요.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물에 빠져 죽은 아이, 라시드의 거실벽에 걸려있던 그 사진 말이죠. 아이를 잃은 뒤에 라시드의 세계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세계 위에서 폭력이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라시드를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저자는 라시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이 남자를 만들고 가부장제가 그 남자에게 권력을 주고 상실이 그 권력을 폭력으로 바꾸는 과정을. 마리암이 라시드를 죽인 것은 한 남자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잘릴이 그날 문을 열었다면, 만약 마리암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면, 만약 학교에 갈 수 있었다면, 글을 배웠다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마리암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소설 안에는 없습니다. 작가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 여백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천 개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일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타리크와 재회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으로 건너갑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하지만 라일라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리암이 있습니다. 카불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라일라는 결심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카불로. 타리크가 묻습니다. 왜? 라일라는 대답합니다. 마리암이 원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라일라는 카불로 돌아와 학교를 세웁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 이름을 붙입니다.
마리암. 글자를 몰랐던 여자, 평생 부르카 뒤에 가려져 있던 여자, 세상의 기록 어디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학교 현판에 새겨집니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문 위에.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천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마리암은 벽 뒤에서 숨겨진 태양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빛이 라일라에게 전해지고, 라일라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천개의 빛이 됩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혈연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마리암과 라일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잖아요. 처음에는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나누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같은 아이를 돌보면서 둘 사이에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연대라 부를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장면 마저 읽으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라일라가 카불로 돌아온 날 먼저 찾아간 곳이 있다. 헤라트 외곽, 콜바가 있던 언덕. 오두막은 이미 없어지고 비드나무도 말라 죽어 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있고 돌 무더기 사이로 바람이 분다. 라일라는 그곳에 선다. 마리암이 매주 목요일 바위 위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던 곳, 나나가 빵을 굽던 곳, 조약돌을 3개의 기둥으로 쌓으며 놀던 곳. 라일라는 잡초 사이에서 조약돌 하나를 줍는다. 매끄럽고 차가운 돌. 라일라는 그 돌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다. 바람이 분다. 먼 산 위로 해가 기울고 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 마리암이 보았을 하늘이다. 마리암이 맡았을 바람이다. 라일라는 조약돌을 호주머니에 넣는다. 돌아선다. 산을 내려간다.